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아파트입니다. 2021년 5월 27일에 발표된 두 개의 부동산 관련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이고요.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 청약제도 개선입니다. 상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 두 번째는 금융, 세 번째는 세제가 되겠습니다. 공급에는 기존 대책에 추가 대책을 더하고 여기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라고 합니다. 금융에서는 LTV 완화가 있었고요. 세제에서는 임대등록 사업자, 임대사업자, 임사라고도 하죠. 이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의 개선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공급 대책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 기존 대책이 3기 신도시 건설과 이사 대책으로 수도권에 181만호, 총 205만호 공급 계획이 추진 중에 있었죠. 부동산을 지배하는 가장 큰 법칙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이러한 정책은 정부 초기에 냈어야 할 정책인데 사실 늦어도 엄청 늦은 상황이긴 합니다. 정책 타겟을 잘못 잡아서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공급 대책을 내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정말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급은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기존 공급 대책에 추가 공급 대책, 도심 복합 개발, 시범 사업 부지 확보, 기존 공공택지 활용, 리모델링, 기반 시설 이전 등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을 추가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급 대책을 당과 정부의 태스크포스, TF를 운영해서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입법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30년까지 연간 평균 5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공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완화해주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오세훈 효과가 톡톡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56만호 정도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의 공급 부족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도심지 1급지에는 전혀 타격이 없겠지만 3기 신도시 등으로 수요 분산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사실 부동산 하면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과 세금이죠. 그 중에서도 대출 부분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만 되다 보니까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주거 사다리가 약화되었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더 심합니다. 경기 인천의 풍선 효과까지 빵빵 터지게 되었죠. 내 집 한 채 사는 그것마저 어렵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7월부터 DSR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대출 받으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죠. 사실상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의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대상으로 LTV 우대 요건과 수준을 개선하고요. 대출 한도의 경우에는 4억 원 이내에서 DSR 한도 이내로 한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대출을 늘려주는 건지 많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전에 DSR 규제 때 정리했던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연소득 8천만 원 가정 시 만기 30년 기준으로 금리 2.5%를 한정했을 때 DSR 최대 한도는 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9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출 최대 4억 원은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를 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있고요. 개선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주택 기준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5억 원이었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50% 우대 적용받았었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60%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선이 되는 거죠.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천만 원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주택 기준 금액도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으로 3억 원 늘어나게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8억 원까지 3억 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LTV 우대 기준 같은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존에 50%였는데 60%와 50% 구간으로 나뉘게 되었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5억 원과 8억 원 이하로 해서 70%와 60%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달서구,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달성군 해당이 되고요. 신축이 6억 원 정도라고 보고 완화 규정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5억 원에 70% 그리고 6억 원 빼기 5억 원 곱하기 60% 해서 4.1억 원이 되고요. 대출 최대 한도가 4억 원이니까 실제로 필요한 돈은 6억 빼기 4억 해서 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대구 기준으로 수성구가 투기과열 지구죠. 9억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완화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6억 원 곱하기 0.6 더하기 9 빼기 6 곱하기 0.5 하면은 5억 1천만 원 산출이 되고요. 최대 한도가 4억 원이니까 필요한 돈은 9억 빼기 4억 해서 5억 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뭐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현행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정대상 지역 수준에서 10%포인트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씩만 모은다고 해도 6천만 원이면 3년은 걸리는 일이죠. 추가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도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층에는 전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되었고요.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도 7억 원으로 확대되었고요.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도 3억 6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제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필요성을 읽다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많았는데요.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지원이 들어가면서 임대사업자 가 폭증했고 이게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는 주택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해주는 축인데요. 임대사업자를 지금 타겟으로 삼고 혼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할 만한 수단이 확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사실 임대차 3법 때문이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는데 뭔가 타겟 설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지금 비판받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를 혼내겠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논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 책임 전가를 임대사업자에게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제도에서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 중과 배제 시한이 없었어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자진 말소의 경우에도 말소 후 1년 내 양도까지는 배제가 되었는데 이제 개선이 되었을 때는 말소 후 6개월 내에 양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약 13만 호가 매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세금 올리면은 매물이 나올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많이 누릴수록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는 건데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다 폐지하고 시장에 임대사업자가 매도하려고 내놓은 매물을 지금 공급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의 절반은 유주택자고 시장의 절반은 무주택자인데 무주택자를 위해서 유주택자가 임대사업자를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시장의 균형은 잘 이루어져 있는데 뭔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니까 방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 확대. 아시다시피 6월 1일자로 재산세에 대한 확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월 27일 6월이 되기 전에 발표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공시가격도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선안을 6억에서 9억 원 구간에도 경감세율 0.35%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당 18만 원 정도 감면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18만 원 깎아줬으니까 생색 좀 내겠다는 이런 느낌으로 들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이 현실화됩니다. 요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08년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물가와는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장특공제 차등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표가 됩니다. 기존의 장특공제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보유와 거주 반반 나눠서 10년까지 보유했을 때 80% 공제를 적용받았는데요. 보유에 대한 공제율의 상한선이 적용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주택자가 거주를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거주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니까 조세 형평성을 만들 수 있고요. 12억 원까지 양도소득 상한
상한을 늘려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약간 들게 됩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인 정책 같아요. 6번째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언제나 말이 많은 종부세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1주택자 공제금액 기준이죠. 공제금액이 날마다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소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시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적정성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면 뭐합니까? 늘 똑같은 거 반복인데,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특위안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안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위 2% 분들에게만 조세를 부담시켜서 형평성을 제고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더라도 기존에 정해져 있던 상한선을 돌파하는 경우에 추가로 조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원래 종합부동산세가 가진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안에 보시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조금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을 도입해서 세부담을 완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발로 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책, 납부 유예제도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 거주 공제 등을 신설해서 이런 부담을 약간 완화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증가분은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특위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별위원회가 생각하는 것과 정부가 생각하는 것에 충돌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에 결정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부와 전문가 의견 협의가 있은 뒤 6월 중에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LTV 완화, 재산세 9억 원까지 0.05%포인트 인하되는 거, 그리고 양도세가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안 좋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대출 한도 DSR 적용받는 거, 요거 좀 안 좋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6개월 후 정상 과세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아직 모르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공급대책, 이건 지어질 때까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에는 6월에 발표가 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정리 끝. 자,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 청약제도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세제 개선안에 비하면 내용이 좀 쉬우니까 쉽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간 소문만 무성하던 무순위 신청 자격에 대한 강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물량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의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대구 사는 사람이 경기도로 무순위 청약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경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구의 무순위를 청약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도 조금 아쉽게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순위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고 내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무순위 물량 당첨 시에 재당첨 제한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당첨되고도 그냥 포기해서 굉장히 마음을 가볍게 그냥 던져보자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당첨될 경우에는 투기가열지구에는 10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7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무순위에 대한 인기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분양된 물량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이 약간 보완책으로 나오게 돼요.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 가격 기준을 설정하겠다라는 건데요.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사가 다시 주택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거를 추후에 입주자 모집을 승인해서 재공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분양권 가격을 시세에 맞춰서 건설사가 내놓는 경우가 있었고요. 시세라고 하면 결국 프리미엄이 형성된 가격을 수분양자가 될 사람에게 받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프리미엄 전가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청약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해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옵션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좀 증진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만 추가 선택 품목 묶음 판매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분양주택에는 개별 비용 옵션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고요.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옵션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옵션을 하지 않으면 발코니 확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무대뽀로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있죠. 이런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발코니 확장 안 하는 경우가 없는데 집은 그냥 빈집, 깡통, 장판 깔아가지고 공사해준다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운운하죠. 시공사가 인테리어를 다 해야 여러분이 분양받으시는 세대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양사, 시공사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게 약간 관례처럼 해오던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든 주택에 그런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옵션으로 장난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주자 커뮤니티에서는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설 업체들을 고용해서 이런 시공을 맡기는 경우도 많았죠. 시스템 에어컨이나 중문 같은 경우에 공동구매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는 하자 책임 보증이 없다 라고 못 박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안이 마련되면서 아무래도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조금 더 증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 강화는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제 무순위 주주에 대해서 시장이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약간의 아쉬움이 남고요. 나에 대해서는 약간 중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 취소된 물량을 공인중개사 통해서 주는 것도 나름의 기회였는데 이제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모집 공고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좀 치열한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3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가 높아지는 게 되니까 건설사와 소비자 개별 인테리어사의 싸움도 없어지게 될 거고 소비자의 선택폭도 좀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7일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손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더욱더 키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집 마련 청약 당첨되시는 그날까지 대우경북 아파트는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